수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용의자로 이어진 황당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 소냐 이바노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젊은 여성의 불필요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1994년 4월 13일 알래스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6남매 중 넷째였고 언니 크리스티나와 함께 유일한 두 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들이 자란 곳은 알래스카 서부 해안의 노턴 사운드라는 아주 작은 곳이었고 이곳의 인구는 대략 700명 정도였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알래스카의 원주민입니다. 소냐는 활발하며 명랑하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마을에서 유명했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지역 농구팀의 스타 선수였고 이 덕분에 유명했습니다. 소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래스카의 놈이라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놈은 3,500명가량의 인구였지만 그곳에서는 큰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소냐는 학비를 벌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아름다운 하와이로 가는 거였거든요. 처음 놈에 도착했을 때는 지역 병원의 행정 데스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대학 장학금을 받기 위해 북극 원주민 형제단 미인대회에 참가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인대회와는 좀 다릅니다. 알래스카의 원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였고 소냐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소냐의 놈에서의 생활은 정말 신났습니다. 얼마 뒤 몇 달 만에 소냐의 가장 친한 친구인 팀도 놈으로 이사해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정말 친해져서 화장품부터 옷, 심지어 침대까지 모든 걸 같이 썼습니다. 금세 새 동네에 잘 적응했고 다른 친구도 금방 사귀었습니다. 둘은 목표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 걸어 다녔는데 걷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3년 8월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날 밤 친구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팀의 말에 따르면 아주 편안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소냐는 맥주 한 잔을 마셨고 다 같이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쯤에 소냐와 팀은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근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소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헤어졌죠. 둘은 서로 헤어질 때 특별히 주고받는 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잘가 친구야 라고 말하곤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팀은 나중에 그날 밤 비가 왔지만 소냐가 비를 좋아해서 행복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웅덩이에 신나게 뛰어들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 30분쯤 팀은 아파트에 잠깐 들렀습니다. 소냐가 없는 걸 확인했는데 더 이상한 건 침대에도 소냐가 누워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003년인데요.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문자나 전화로 위치 확인이 불가능했고 직장이나 집에서 전화를 걸어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었는데 그날은 소냐에게서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팀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소냐는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화장품이나 드라이어 같은 것들도 만지는 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건 소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죠. 그때 팀은 소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언니인 크리스티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냐에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날 소냐가 병원 근무에 나타나지 않자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소냐를 찾아 놈 마을을 찾아 곳곳을 돌아다니고 경찰서를 다니며 체포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8월 12일 팀은 실종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냐의 형부도 그날 저녁 경찰서에 가는데 같은 취급을 받았죠. 다음 날도 소냐는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도 실종 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경찰들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놈 경찰서는 경찰관이 8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경찰서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그리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반쯤 한 소방대원이 놈에서 약 4.8km 떨어진 외딴 길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고 뒤쫓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소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현장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소냐의 시신은 덤불 아래 숨겨져 있었고 왼쪽 발에 양말 한 짝만 신겨져 있었어요. 얼굴과 가슴에는 멍이 있었지만 사인은 즉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경찰서인 앵커리지 수사국 ABI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ABI는 앵커리지에 있는데 앵커리지는 놈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도착하기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죠. 그들이 오기까지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놈 지역 경찰들이 이걸 아주 잘 해냈습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방수포로 덮고 경찰관들은 밤새 교대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ABI가 도착해 현장의 증거를 잘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외딴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살펴보니 소냐 옆에 핏자국이 있었고 타이어가 그 위를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탄 차가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타이어의 자국이 매우 뚜렷했는데 타이어 하나가 나머지 3개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또 높은 나뭇가지에는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토대로 수사관들은 범인이 파란색 트럭이나 SUV를 탔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장 수사를 마친 후 소냐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앵커리지로 이송됩니다. 부검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단서를 얻어내는데요. 소냐는 22구경 총 딱 한 발, 머리 뒤쪽에 근거리에서 맞은 단 한 발의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처는 그녀의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수사관들이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부검 결과 소냐의 시신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검사 결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수사관들이 범인이 범행을 은폐하는데 아주 능숙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법의학적 증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냐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충격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냐의 오빠 야곱은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밖으로 나가 아주 눈부신 오로라를 보았고 나중에 소냐가 세상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소냐에 대한 사랑은 정말 깊고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장례식장에서 그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스토리인데요. 소냐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 원래는 관을 닫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크리스티나는 소냐가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얼굴에 화장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끔찍한 상실감을 견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왜 그랬는지. 소냐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 후 크리스티나의 남편은 경찰서에 찾아가 벽에 소냐의 사진을 걸기로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상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 경찰관이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을 걸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서커보드가 망가지면 어떡하냐 였다고요. 하지만 이런 일로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답을 얻을 때까지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렵 유력한 용의자로 한 명이 지목되는데요. 바로 눅이라는 한 남성입니다. 그는 소냐를 짝사랑하던 남성이에요. 소냐의 친구 팀은 소냐의 몸에 멍이 든 적이 있는데 이 멍이 눅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눅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적도 있었죠. 그래서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는 마침 파란색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트럭은 짝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끼우고 있었죠. 그 트럭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차 바닥 트렁크에 있던 방수포, 타이어 휠 하우징에도 혈흔이 있었고 운동화와 소총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으며 그 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근거로 수사관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소냐를 몇 주 동안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죠. 혈흔에 관해서는 나름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소냐가 사라진 날 밤,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차로 토끼나 고슴도치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워하는 그 동물의 머리를 때려 고통을 끝내주었고 그 때문에 그의 신발과 소총에 혈흔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던 상처는 전 여자친구가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법의학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눅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혈흔은 진짜로 동물의 피로 밝혀졌고 수사관들은 현장에 가서 고슴도치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의 자국과 눅의 타이어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계 혐의가 벗겨지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놈경찰서에서는 레드번과 위바나 경관이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근무 시간이 완전히 반대여서 제대로 협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위바나 경관은 레드번 경관이 수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위바나 경관은 소냐의 언니 그리고 형부와 친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사건 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고 그의 재검토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찾아냅니다. 파일 속에서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목격자 진술서를 발견한 겁니다. 플로렌스라는 여성이 소냐가 실종된 날 밤에 그녀를 봤다고 신고한 거였어요. 그래서 위바나는 플로렌스를 직접 찾아봅니다. 플로렌스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날 새벽 1시 30분 직전 플로렌스와 그녀의 언니는 현관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소냐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언니는 농구 선수였던 소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소냐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동안 플로렌스는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다가 그 차가 앞으로 다가가 소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소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소냐는 조수석에 탔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가 본 그날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차에 붙어있던 스티커였습니다. 그냥 스티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놈경찰서의 로고였어요. 플로렌스는 자신이 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직감했고 소냐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며 소냐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플로렌스는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고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자기를 신문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목격한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해 기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죠. 이제 그녀의 진술에는 시간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특정 날짜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기록됐으므로 나중에 그녀의 진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동시에 목격자가 경찰보다 이런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직접 진술 기록을 남긴다는 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위바나 경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파일을 다시 검토하게 됐고 이제는 뭔가 조치가 취해지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서장에게 이제는 수사가 정확히 놈경찰서를 정조준하게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ABI, 앵커리지 수사국이 투입되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날 밤 근무했던 경찰관 2명, 스탠 피소야와 맷 오웬스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소야는 소냐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맷 오웬스는 소냐의 형부가 경찰서 벽에 그녀의 사진을 붙이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ABI는 두 사람에게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기 위해 앵커리지로 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한 경사가 놈경찰서에서 321번 순찰차가 없어진 걸 발견한 겁니다. 그는 무전으로 다른 당직 경찰관이던 맷 오웬스에게 연락했지만 오웬스 역시 순찰차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 전체가 순찰차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찰차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맷 오웬스는 외딴 지역인 베시피치에서 순찰차를 발견했다고 무전으로 알렸는데 그곳은 소냐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웬스는 모두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총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다시 무전으로 전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조용했고 총격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맷 오웬스가 현장으로 걸어와 경찰들에게 총격을 피하기 위해 근처 툰드라로 도망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없이 남겨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신이 계속 경찰관으로 일해야 하는지조차 고민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맷 오웬스는 무사했지만 321번 순찰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에 돌이 던져져 깨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 아래 좌석에는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범죄 스릴러 소설의 한 장면 같죠? 소냐를 살해한 범인이 쓴 편지였는데 내용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찰들아, 난 경찰이 싫어. 너희 모두를 증오해. 소냐는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던 사람이야. 난 그녀를 알지 못했지. 보시다시피 너희들의 찾기를 뺏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 소냐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날 경찰로 착각했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녀는 그냥 한 사람이었고 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 모두 조심해야 해. 난 너희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어. 날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나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가까이 온다면 머리를 날려주겠어. 봉투 안에는 소냐의 출입증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이 소냐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보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사관들은 오웬스가 진술한 사건 경위를 재현해봤는데 그 내용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오웬스가 툰드라로 도망치는 대신 숨을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또 재현을 한 사람의 바지에는 흙과 긁힌 자국이 많았지만 당시 오웬스의 제복은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순찰차는 발견된 장소에 후면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훔친 경찰차를 몰고 도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오웬스가 이 사건이 앵커리지에서 진행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피하고 ABI가 기존 경찰관들을 수사하는 걸 막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고 ABI는 피소야 경관과 오웬스 경관을 만나기 위해 더욱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오웬스는 총격 사건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앵커리지행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소야 경관은 예정대로 앵커리지로 가서 소냐가 실종된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관들에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오웬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가해자가 자신들을 공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해자를 체포해 지역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피소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웬스는 순찰을 나갔지만 피소야는 새벽 1시 반부터 2시까지 경찰서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ABI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맷 오웬스만이 용의자로 남게 됐습니다. 당연히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를 좀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웬스 경관이 경찰 생활 3년 동안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친구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경찰서장도 그에게 이런 행동은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다녔죠. 더 심각한 것은 ABI 수사국에서 오웬스가 여성들을 순찰차에 태워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웬스가 소냐에게도 접근하려다가 일이 틀어져서 그녀를 입막음시키기 위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은 마침내 오웬스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앵커리지로 가서 그동안 피해왔던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알래스카주 경찰은 그가 빠져나가려 할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가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요원을 놈으로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웬스는 ABI 수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벗기 위해 아주 애썼습니다. 그는 순찰차에 친구들을 태운 적은 있지만 근무 중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냐에 대해서는 근무 중에 가끔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줘야 했는데 소냐가 그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냐의 이번 사건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총격전 현장에서 발견된 편지를 언급하며 소냐를 죽인 사람은 경찰을 증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ABI에 상기시켰습니다. 오웬스 경관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불합격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특히 인터뷰 이후에 그에 대한 의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체포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줘야 했죠. 그는 놈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그를 직무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됐고 알래스카 수사국 ABI는 오웬스의 전 와이프로부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오웬스가 전화해 실종된 소녀를 찾는 일을 돕기 위해 회사에 일찍 가야 한다며 아들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데려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소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었다면 소냐의 실종 소식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웬스가 자신에게 함께 알래스카를 떠나자고 얘기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도망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가 도망치기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했고 바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0월 25일 맷 오웬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큰 진전이었지만 수사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체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러 여성들이 맷 오웬스와의 끔찍한 경험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가 근무 중에 순찰차에서 여성들을 데리고 어떤 짓을 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그런 끔찍한 경험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그가 여성을 체포한 후 순찰차 안에서 그 짓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자신에게 그 짓을 한 뒤 만약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면 술 취한 원주민 여자의 말보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지 않겠냐 라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웬스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 여성은 오웬스가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 중 몇몇은 논 경찰서에 오웬스에게 당한 사실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경찰서 직원에게 직접 신고했고 다른 한 명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정보들이 발견됩니다. 누군가 놈에서 약 75마일 떨어진 커피크릭이라는 곳에서 맷 오웬스가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는 걸 제보했습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금을 캐듯 불구덩이를 샅샅이 뒤지며 흙을 퍼내고 채로 걸러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신발끈 구멍과 구두 아일렛이었습니다. 이 신발끈 구멍에는 소냐가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신발인 스케쳐스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들은 불구덩이를 계속 수색했고 더 많은 신발끈 구멍, 브래지어의 금속 버클, 지퍼 조각, 그리고 소냐가 즐겨 입던 틸트 브랜드의 단추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맷 오웬스 삼촌 소유의 우체국 사수함 열쇠까지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 오웬스의 옷이 불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이 남자에 대한 증언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 도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물을 찾던 중에 레드번 경관은 섬뜩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오웬스가 경찰 증거물품 보관소에서 총을 꺼내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조사해보니 소냐를 살해한 것과 같은 22구경 총알을 사용하는 총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증거물품 보관소 열쇠가 서장실에 우편 보관함에 있어 누구나 열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맷 오웬스가 실제로 총을 훔쳤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의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증거물품 보관소에서 무언가를 훔쳤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교회 사람들은 그를 강력하게 옹호했고 분노했습니다. 2005년 재판이 시작됐을 때 소냐의 가족은 오웬스의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마치 악당처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걱정에 더해 그런 상황을 견뎌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맷 오웬스가 소냐를 살해하고 순찰차 322로 절도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배심원들에게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사가 여러 여성의 성폭력 혐의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오웬스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웬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사관들이 소냐를 살해한 경찰관이 알려진 경찰관이라는 점은 맞지만 그 범인이 맷 오웬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웬스가 증거물품 보관소에서 총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레드번 경관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레드번이 오웬스를 모함하려 했던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오웬스가 레드번의 딸과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DNA 증거 부족까지 겹쳐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배심원들은 10일간의 심의 끝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결국 판사는 재심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특히 소냐의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맷 오웬스는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 측에서 재판 장소 변경을 요청했는데 좀 특이한 선택이었지만
하지만 소냐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를 동의했고 재판은 알래스카주 코체부로 옮겨졌습니다. 2005년 10월 17일에 시작된 재판에서 양측은 다시 한번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 변론이 끝난 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바나 경관에게 한 이웃이 사건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그때 그 이웃이 위바나 경관에게 뜻밖에도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샬롯이라는 여자가 맷 오웬스의 방에서 소냐의 신분증을 발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위바나 경관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샬롯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샬롯은 오웬스 가족의 친구인데 오웬스와 그의 아내가 별거했을 때 샬롯이 그에게 방을 빌려줬습니다. 샬롯은 이 위바나 경관의 이웃과도 친분이 있었죠. 이 둘이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샬롯은 그의 소지품에서 소냐의 신분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분증은 나중에 총격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이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지만 검찰 측에서 증거 제출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이 정보가 재판에 사용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보를 계속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이 방법은 정말 스마트했습니다. 샬롯이 오웬스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 들 거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그녀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대신에 위바나 경관의 이웃이 샬롯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역을 녹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며 신분증을 찾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이미 불리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덕분에 검찰은 그녀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위증선서를 하고서도 신분증을 발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 녹음 파일을 그녀에게 들려주었고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는 배심원단이 맷 오웬스가 소냐를 살해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증언을 들은 후 배심원단은 그에게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10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그는 변호인의 무능력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맷 오웬스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비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알맞은 장소죠. 소냐의 살해 사건 이후 논 마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유로운 여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소냐의 가족들은 맷 오웬스에게 괴롭힘, 스토킹, 협박을 당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오웬스가 여성에게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바노프 가족은 시가 오웬스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는 소송 두 건에 대해 총 75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당연히 놈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소냐의 사건은 성폭력에 투입되는 경찰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여러 여성이 오웬스를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놈 경찰서에는 372건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체포로 이어진 사건은 단 30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실종 아동에 대한 끔찍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심각한 문제인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실종 및 살해는 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소냐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 그리고 경찰이 항상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만 맷 오웬스는 자신의 제보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자신이 해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서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냐 사건을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 알래스카에서는 소냐 이바노프법이 제정됐는데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은 자동으로 99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